젊었던 시절 그저 말이거니 읽었던 것들의 진정한 뜻이 요즘에야 소스라치게 알아진다. 소설가 최인훈 선생의 말인데요. 살면서 이렇게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참 많죠. 네, 그렇죠.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던 어떤 유명한 고전소설의 의미를 수십 년이 흘러서 전혀 다른, 어쩌면 좀 충격적인 시각으로 다시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요? 뭔가 좀 섬뜩할 수도 있겠는데요. 익숙했던 게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거니까요. 바로 오늘 이야기가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카프카의 소설 변신 있잖아요. 네, 그레고르 잠자 이야기요. 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실은 아주 끔찍한 산업재해의 은유였다는 정말 섬뜩하면서도 깊은 통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업재해라.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인데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커리어 조언가로 활동하시는 정진영 대표의 블로그 글입니다. 제목이 50 중반돼 깨달은 두 가지. 1. 카프카 변신의 진정한 뜻. 2. 인문학과 경영학의 상호 관통성. 제목에서부터 뭔가 강렬한데요? 50 중반의 깨달음이라. 네, 제목 그대로 삶의 중반에서 얻은 아주 큰 두 가지 깨달음을 솔직하게 담아낸 글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글을 통해서 삶의 경험이라는 게 지식을 어떻게 생생한 지혜로 바꾸는지, 또 전혀 다른 분야처럼 보이는 인문학이랑 경영학이 사실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오늘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시 그 카프카 변신의 재해석, 그레고르 잠자가 벌레로 변한 사건을 산업재해로 본다는 거. 와, 이게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관점이거든요. 이 해석이 과연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 걸까요? 네, 단순히 글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이 글이 담고 있는 그 통찰, 특히 변신에 대한 그 새로운 해석이 오늘날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어떻게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추상적인 문학적 상징이 아주 구체적인 현실 문제와 만나는 지점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글쓴이의 경험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글쓴이는 대학 시절에요. 리포트 과제 때문에 카프카의 변신을 처음 읽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존 철학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소외된다.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네. 실존주의의 핵심 개념들이죠. 사르트르나 카뮤 같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네, 그런 걸 배우긴 했는데 솔직히 20살 남짓한 청년한테는 그게 그냥 어렵고 막연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가슴에는 전혀 와닿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젊을 때는 아무래도 당장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오니까요. 그런 철학적 고민은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돼서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월급만으로는 살기 어렵다 이런 생각에 재테크에도 막 열중했었다고 해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들이죠. 네, 그러니까 당장의 생계 문제 또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까 이런 게 훨씬 중요하게 느껴졌던 시기에는 그 인간 소외 같은 철학적인 고민들은 좀 사치스럽거나 아니면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로 여겨졌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학창 시절에는 되게 심오하다고 느꼈던 개념들이 막상 사회에 나와 보니 현실의 벽 앞에서 좀 힘을 잃는 듯한 그런 느낌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학창 시절에 접하는 지식들, 특히 좀 철학적이거나 인문학적인 개념들은 당장의 내 삶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실존적 불안이니 소외니 하는 문제들은 사실 일상의 바쁨 속에서 그냥 쉽게 잊히거나 외면하게 되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게 느껴지니까. 근데 이 글은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그저 글자였던 개념들이 어떻게 세월이 흐르고 또 경험이 쌓이면서 구체적인 의미와 무게를 갖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아주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던 글쓴이에게 어떤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한 10여 년 전부터는 자유직업인, 그러니까 커리어 조언가로 활동하게 됐고 심지어 대학에서 경영학 관련 강의까지 맡게 된 거죠. 커리어에 큰 변화가 있었군요. 네, 바로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연결고리였을까요? 경영학 중에서도 인사조직론이라는 분야를 가르치면서요. 예를 들어 맥그리고의 XY 이론이나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같은 경영학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동기부여 이론의 고전들이죠. 네. 근데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실존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깊이 이해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와, 전혀 다른 세계라고 생각했던 인문학이랑 경영학 사이에 어떤 다리가 탁 놓이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아,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인문학과 경영학의 만남이라니. 그 맥그리고의 Y 이론을 잠시만 좀 짚어볼까요? 이게 X 이론,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일을 싫어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관점과는 완전 반대로. 그렇죠. 네. 인간은 원래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적이고 또 이를 통해서 성취감이나 자아 실현을 추구하려는 본성을 지녔다. 이게 바로 Y 이론이잖아요. 메슬로 역시 인간 욕구의 가장 높은 단계의 자아 실현 욕구. 즉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돋고요. 네, 맞아요. 근데 실존 철학은 뭘 탐구하나요? 인간의 자유, 또 주체적인 선택, 책임, 그리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이걸 탐구하죠. 바로 여기서 Y이론이나 메슬로의 자아실현 개념이랑 실존 철학이 딱 만나는 겁니다. 두 이론 모두 인간의 어떤 자율성, 잠재력, 그리고 의미 추구,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점에서 깊은 철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와. 결국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느냐 하는 그 인간관이 경영이론의 아주 깊은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통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직원들 동기부여 어떻게 할까 이런 실용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이게 맞닿아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물론 뭐 실존 철학이 항상 그렇게 긍정적인 인간관만 보여주는 건 아니죠. 글쓴이가 언급한 것처럼 알베르 카미가 시시포스의 신화에서 그린 그 부조리한 노동의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도 있어요. 아, 끊임없이 바위를 밀어 올리는 시시포스. 네. 아무리 밀어 올려도 결국은 다시 굴러떨어지는 그 바위를 영원히 밀어 올려야 하는 시시포스의 운명. 이게 사실 현대사와 직장인들이 겪는 번아웃, 뭐 직무 소진,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느끼는 어떤 소외감이나 의미 상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나 자신이 그냥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부품처럼 느껴질 때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 우리는 마치 시시포스 같은 그런 실존적인 절망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글의 핵심이자 가장 충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문학과 경영학의 연결고리를 발견한 글쓴이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네. 다시 대학 시절 읽었던 카프카의 변신으로 돌아가서 마침내 소스라치게 깨닫게 된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50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변신의 진짜 얼굴. 이게 정말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저도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깨달음이었을지.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흉측한 벌레로 변해버린 이야기. 우리 보통 이 기이한 사건을 뭐 현대사회에서의 인간 소외가 등과 가족 간의 소통 단절 아니면 뭐 실존적인 분란 같은 다소 좀 추상적인 문학적 상징으로 해석해 왔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글쓴이는 이 사건을 훨씬 더 날카롭고 훨씬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그레고리의 변신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산업재해, 인더스트리얼 엑셀런트를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강력한 은유라는 겁니다. 와, 산업재해라니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이 해석 정말 소름이 돋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생산자로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로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죠. 네. 그레고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외판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핵심적인 가치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오는 생산자로서의 역할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집안의 유일한 경제적 기둥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벌레로 변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더 이상 외판원으로서 일할 수 없게 됐다. 즉,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아... 이건 마치 공장에서 고장나서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기계 부품과 같은 겁니다. 시스템 안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품은 어떻게 되나요? 폐기되거나 교체되죠. 아, 그렇군요. 글쓴이는 그레고르의 변신과 그 이후 가족들의 그 냉담한 반응을 바로 이 쓸모없어진 존재의 탈락 과정으로 해석한 겁니다. 와, 단순히 직업을 잃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군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그 쓰임새, 그러니까 생산자로서의 가치를 더 이상 증명할 수 없게 되면서 그의 존재 자체가 가족과 사회로부터 그냥 부정당하고 폐기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해석이네요. 네. 생각해보면
산업재해로 갑자기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겪게 되는 비극,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가 끊기고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감까지 느끼는 거와 정확히 일치하는 면이 있어요. 이 해석을 듣고 나니까 변신의 마지막 장면, 가족들이 그레고르가 죽고 나서 홀가분하게 소풍을 떠나는 그 모습이 와, 정말 더 섬뜩하게 다가오는데요? 맞습니다. 이 산업재해 은요 해석은 그동안 좀 막연하게 느껴졌던 인간 소외라는 개념을 노동 능력 상실로 인한 시스템에서의 배제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확 바꿔놓습니다. 네. 생산성이나 효율성 환율 증만을 중요하기 위한 시스템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도구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쓰임새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비정하게 버려질 수 있는지를 카프카가 이미 100여 년 전에 정말 날카롭게 포착했다는 통찰인 거죠. 와, 대단하네요. 네, 이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문제라던가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소외 문제, 또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같은 이런 쓸모의 논리에 따라서 배제되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현실과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렇군요. 글쓴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이런 경영학 이론들 역시 그 시대의 정신, 그러니까 시대적인 사상과 무관하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 시대적 배경과의 연결이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더십 이론에서 배우는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있죠. 리더십 스타일을 상황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맞아요. 근데 이 이론이 등장한 배경을 1960년대 후반에 사회적 사상적 흐름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 질쟁 반대 운동이나 6.8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존 권위에 대한 어떤 저항의 분위기, 그리고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이나 맥락을 중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부상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리더십에는 유일하게 옳은 방식이란 없다. 상황과 구성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이 유연하고 맥락적인 사고방식이 당시의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이런 분석이죠. 그렇습니다. 특정 경영이론이나 모델이 왜 하필 그 시점에 등장했고 또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를 깊이 이해하려면 그 이론이 태어난 시대의 어떤 철학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네. 예를 들어 20세기 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 시스템 하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거의 기계처럼 봤죠. 네. 반면에 요즘 강조되는 자율성이라던가 수평적 소통, 다양성 존중 같은 가치들은 개인의 개성과 권리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시대 정신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고요. 따라서 역사, 철학, 사회학 같은 이런 인문학적 소양은 경영 현상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깔린 더 깊은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경영학만으로는 볼 수 없는 훨씬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셈이죠. 네. 글쓴이는 이러한 모든 통찰과 깨달음이 결국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돌이켜보니까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자신의 삶 자체가 끊임없이 스스로의 쓰임새를 찾아 변화하고 적응하면서 때로는 좀 고통스럽게 하지만 끈질기게 버텨온 그런 여정이었다는 거죠. 아, 삶 자체가 그 증명이었군요. 네, 진짜 쉽지 않았다는 그 짧은 문장에서 그간의 어려움과 분투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에서 나눈 그런 실존 철학적 사유나 카프카, 변신에 대한 그 충격적인 재해석 같은 것들이 그냥 책상 앞에서 머리로만 한 지적 유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커리어를 바꾸고 또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강의를 하면서 겪었던 실제 삶의 고민과 고통, 그리고 성찰의 과정 속에서 비로소 몸으로 체득된 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가 훨씬 더 진솔하고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경험을 통해서 내면화된 지식은 단순한 정보 습득과는 정말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할 때 그게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온몸으로 깨달은 것인지에 따라 그 깊이나 울림은 전혀 다르죠. 네, 글쓴이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식과 삶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깊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날의 그 추상적인 관념들이 삶의 용광로 속에서 단단하게 재련되어서 비로소 빛나는 자신만의 지혜로 거듭나는 과정,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커리어 조언가의 아주 진솔한 성찰을 통해서 50 중반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얻게 된 귀한 깨달음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삶의 경험이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익숙한 텍스트를 산업재해의 은유라는 정말 놀라운 시각으로 다시 보게 만들고, 네. 더 나아가서 인문학적 통찰이 경영학적 사고를 얼마나 풍부하게 만들고 또 현실 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지식과 삶의 분리가 아니라 통합, 그리고 서로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영역들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연결짓는 그 사유의 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쓰임새, 즉 생산자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을 때 개인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위협받고 부정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그 변신의 재해석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글쓴이는 글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향하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진정한 뜻이, 어떤 쓰임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 깊은 질문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이 현재 걷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삶을 관통하는 진정한 뜻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당신은 어떤 쓰임새를 통해서 이 세상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고 싶은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